그런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의 트럼프 선생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고 금리도 제로로 낮출 거고 물가는 이미 낮은데 베네수엘라까지 점령해가지고 유가도 더 낮춰가지고 물가 안정시킬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대통령도 산채로 생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걱정할 바에는 네 밥줄이나 걱정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너무 깐족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적 완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은 2019년에 레포 발작 때도 연준이 돈을 풀어서 해결했다. 이번에도 돈을 풀 거고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9년에 소비자 물가는 1.7%였습니다. 연준은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려도 아직 인플레이션이란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풀 수 있었죠. 하지만 2026년의 1월에 물가는 여전히 후반대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짙게 잡히고 있지 않고 있죠. 제가 초반부에 물가 지표에 함정해서 물가는 어떤 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지수의 평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경제학자는 수십 년간 미국 경제의 통계 산출 방식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는 1980년대 폴 볼커 시대와 1990년대 방식으로 지금의 물가를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으로 재면 현재 11%라는 것입니다. 둘 중 뭐가 맞냐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를 겪으면서 물가를 재는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80년대 기준으로 재니 이미 지금 10%라는 것이죠. 또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것은 연준의 동풀기 그래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코로나 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풀었던 그 양이 4.5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2년 만에 9조 달러로 올라간 거죠. 이만큼 푼 것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2년 우리가 기억하듯 코로나 2년 만에 시원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암도감 덕에 투자 안 하면 바보지 돈이 녹고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얼마 전 증권사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상담도 신청했는데요. 그분은 내년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오셔서 만날 수 있었지 늦게 오셨으면 대기표 200번이라 뵙지도 못했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핸드폰 들고 와서 손주들이 SOXL 사라고 했다면서 그걸 사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MSG 하나도 안 쳤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믿으니 부채 위에 부채를 쌓고 그 위에 레버리지를 쌓은 형국입니다. 2020년, 지금 2026년은 만기 규모도 기준금리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19년 레포 시장은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이 지난 2년간 부린 꼼수, 어찌 보면 임기응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단기채 발행을 늘리며 헤지펀드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를 아까 전에 제가 하늘색 부분이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누가 거래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헤지펀드가 지금 거래하는 부분이고요. 이 영역이 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건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부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금리를 제로로 낮추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중앙청산소도 거치지 않는 이 5조 달러들의 사적 거래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먹힐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재미나이 유료 결제까지 했습니다. 유료 결제는 진짜 처음인데요. 유튜브도 제가 광고 다 보고 돈 안 내는 사람인데 재미나이는 결제했습니다.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러나 AI 생산성이 높아져서 물가를 낮추고 스테이블 코인이 10배 성장해서 미국채를 사주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랑 그린란드 점령해가지고 유가를 잡는 전략이 매우 합리적이고 또 가능해도 보입니다. 다만 시간만 넉넉하다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10배 성장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반면 옐런이 늘려놓은 단기채의 만기, 롤오버, 벽은 당장 1월 스케줄이 트럼프의 행동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도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세련되게 3시간 만에 밥 먹고 있는 대통령을 산채로 생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르는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금값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좀. 그래서 이제 연준이 직접 개입해 코로나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트럼프의 미국채를 사줄 수 있을까요? 이젠 스테이블 코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아직 그 수량이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트럼프는 돈을 푸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미국 주식 지금 잘만 간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는 춤을 춰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저랑 다른 포지션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참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미국 AI를 선도하는 기업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가격을 결정하는 PR, 멀티플 배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PR 1000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도 하지만 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기업이 아니었다면 PR 1000을 쳐줄 수도 없었겠지만 유동성 상황이 안 좋다면 같은 기업이라도 PR 500밖에 쳐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성 상황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른쪽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른쪽 자료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상위 8개 국가를 보여줍니다. D가 영국이고 2위가 어디죠? 바로 케이먼 제도입니다. 당연하게도 헤지펀드들은 국채 베이시스 트레이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분홍색이 에쿼티, 여기 보이시죠? 주식인데 미국 주식에도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한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헤지펀드는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도 제일 처음 올린 게 비트코인에 대한 것이었고요. 사람들은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움직임이 결국 유동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떨어지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그것이 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아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였죠. 그리고 이 블로그 글에도 있듯이 그 움직임은 S&P나 나스닥과 동조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작년 연초에 제가 프로를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을 담으시고 금도 담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하는 말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비트코인 전문 사이트인 것 같아요. 뉴 헤지, 새로운 헤지 수단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유동성이고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움직이는 거에 후행해서 비트코인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유동성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다. 돈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 비트코인 음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는 이 유동성 환경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 발표에서는 이 유동성을 담는 그릇이 깨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동안 영래포 잔고를 써가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고요. 이 유동성 환경이 26년에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미국 국채 수요처는 이제 100배 레버리지를 쓰는 헤지펀드이고, 헤지펀드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에 또 많은 레버리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퍼진 이 상황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대다수로는 내년을 좋게 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영래포 잔고와 만기벽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년에 위험할 수 있다는 레포트도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행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시 2019년 9월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그때 연준이 시장에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때 이미 이 거대한 부채 잔치의 끝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돈을 풀어 그 진실을 덮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 안정적인 세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폭발을 잠시 뒤로 미뤄둔 현상일 뿐이죠. 우리는 연준이 이 시장을 지키고 불을 끄는 소방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은 가장 위험한 방화범이었습니다.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 1988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산불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1990년대 미국 산림청 단 한 건의 산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모든 작은 불씨를 즉각 진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숲 바닥에는 타지 못한 마른 나뭇가지와 잡목들이 거대한 땔감이 되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을 막으니 나중에 발생한 불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끌 수 없는 거대한 화재가 되어 숲 전체를 태웠습니다. 지금 연준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짓이 이 바로 산불 억제입니다. 파산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요. 파산은 시장을 정화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좀비 개혁 같은 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길 기미라도 보여주면 빠르게 살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무제한으로요. 어차피 살려준다고 믿는다면 레버리지 안 쓰는 게 바보 아닙니까? 인계 상태를 넘어서 지금은 초인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연준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돈을 안 풀면 이 만기벽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2026년 수익률보다 생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6년 전은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년에 다가올 위험성을 말씀드렸지만 또 보란듯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모래사태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래산에 떨어지는 모래알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알이 전체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그냥 쌓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 이 시스템이 이미 인계 상태에 도달을 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계 상태에서는 뭔가 대단한 원인이나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 라는 어이없는 데서도 일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모래알이죠. 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태운 운전사가 우연히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우리가 아는 사라예보의 총성이 발생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더니 반대파의 수장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내일 당장 레포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거나 그림자 금융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모순의 결과입니다. 계속된다고 해도 그것은 유너멀이 아니라 모순이 적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존재이기에 시스템 붕괴 이후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미나이와 대화하면서 그게 설마 일어나겠어 를 몇 번이나 물어보았는지 모릅니다. 저조차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지금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채로 쌓아올린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니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믿는다면 계속해서 파티를 즐기십시오. 유동성이 공급하는 달콤한 가시를 따먹으면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데이터와 논리가 여러분의 이성에 닿았다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이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자, 어떻게 대비하란 말이냐. 이 방법론은 저의 방법론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작년까지는 금 레버리지 2배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다 팔았습니다. 실물금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실물금이 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붕괴라는 게 어떤 형태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물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풀어서 해결했지만 시스템을 유지되면 금은 돈값이 쓰레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악의 상황에 시스템이 붕괴하면 저는 KRX 금현물 계좌에 있는 돈은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고 저는 그거에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붕괴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들이 적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정말 애교다. 그때는 사실 용기를 내서 바이 더 딥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했다고 얘기하면서 용기를 내서 산 사람들이 승자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룰을 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까지 기준 없이 돈을 풀었으니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시중 유동성의 그래프와 거의 일치한다.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고 치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 이후 유동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려고 하면 정부가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일 텐데 현재까지는 저는 가장 깊게 떨어지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제일 처음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나온 것이 지금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 DNA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이고 있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샀다기보다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올라가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렸는데 그 그릇이 깨질 때 과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두지 않고 지갑에 두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니까 금 스테이블 코인도 일정 부분 샀습니다. PAXG라고 팍소스라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은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팍소스라는 기업이 망했을 때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다시 지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숙고해보시고 방법은 나중에 찾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조금 빨랐었는데 지금은 일이 일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 금이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사도 될까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것은 현재 저의 고민입니다. 금은 지금 가격에도 저는 사고 있어요. 근데 은은 너무 올라 보이는 거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은은 AI 데이터 센터에 쓰인다는 사실조차 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해보자. 그래서 저도 한 달 정도 공부를 해서 다시 영상을 찍을 계획이고요. 긴 영상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버벅대는 것도 있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